미국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가 안정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S&P는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회원국들의 수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산을 논의할 것이라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05달러 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소규모 자영업체들이 채용 계획을 갖고 매출 상승 전망을 내놓는 등 지난달 소기업 체감 경기 지수가 94.5로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월 경제 낙관 지수는 예상을 깨고 43을 기록해 3개월 만에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이 리비아 투자청에 대한 제재에 나섭니다. 리비아 투자청은 농업과 부동산, 원자재 등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명문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의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유가가 조정을 받았고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유가가 어느덧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 때문에 상승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김관수 차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죠. 미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도 124포인트 상승하면서 12,214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12,000선대의 지지선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도 20포인트 상승하면서 2,765로 마감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마감했는데 일단 상승의 첫 번째 원인은 국제유가의 안정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다피의 망령선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펙에서 증산을 논의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안정을 보여줬고요. 또 여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결국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해주는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나오는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었지만은 단기 반발성 매수세와 함께 이런 재료들이 시장에 힘을 불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은 아시다시피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항공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결국 주가 배당에 대한 나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일제히 강세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가 약세로 해서 에너지 관련 약세를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12,000선대에서는 저점 매수를 그냥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장중에는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결국 12,000선대의 지지선대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3월 경제 낙관 지수를 비롯해서 경제 지표도 몇 개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죠. 3월에 경제 낙관 지수가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 낙관 지수라는 건 향후에 대한 경기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은 50을 기준으로 보는데 지금 43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12월 45.8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분야별로 보면 개인 금융 전망이 50.15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연방 정책에 대한 전망이 39로 상당히 대조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 경제에 대한 낙관 지수는 결국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이 때문에 금융주들의 급등세도 이어졌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미증시가 일단 반등의 모습을 보여줄 때 가장 힘을 썼던 것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재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보여줬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시장이 한 4%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까지 은행주들은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에 이렇다 할 배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당 부분 초과 재산이 발생할 수 있으면 이를 지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 또 규정에도 수익의 30%까지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당을 늘려서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이런 모습이 주가에 상당히 큰 호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배당을 할 때도 결국 연방준비제도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결국에는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주주들로 환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이 은행주 전체적으로 오늘 은행주들이 강세 패턴을 보여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 고용 지표가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 상관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왜 그런 거죠? 자, 미국의 자영업자 협회가 발표한 소기업 낙관 지수가 94.5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2007년 12월 이후에 최고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소기업 낙관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기대감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소기업의 예상 판매 지수라든지 기업 환경에 대한 기대 지수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죠. 특히나 소기업 부분에서 고용 지표가 3%에서 5%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사람들은 자영업 쪽에 진출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놓여져 있는데 자영업 쪽으로 진출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좋다면 좋은데 이것이 결국에는 가격 인상이 나올 수 있고 결국 이 가격 인상이 인플레이를 가속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증가와 또 자영업자들의 가격 인상이 결국 예상보다 빠르게 연준에게 인플레이를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는 좋아지고 있고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은 그거 자영업자가 증가한 자체는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경기 좋아지는 것이 결국에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인플레이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촉매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 가속도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에서는 사흘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역시 국제유가의 하락이 나타난 점이 투자 심리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제유가가 장중에 107달러까지 터졌다가 지금 105달러 초반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주는 그런 부분들 여전히 항공 관련주들이 반등을 주었고 물론 금값의 하락과 유가의 하락으로서 자원가격벌주라든지 금 관련주들은 약세 패턴을 보여줬지만 결국 투자 심리에 안정을 주었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도이치텔레콤이 미국에 있는 스탠리슨 넥스텔을 매각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독일의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UBS의 추천을 받아서 매수 추천을 받아서 2.4%나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가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도 단기적으로 일단 중동발 모래바람에 의해서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여전히 더 다시 유럽 시장 자체적으로 불거지는 내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무디스가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3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아시다시피 유럽 증시에서 상당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리스가 채무 디폴트의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오늘 S&P를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S&P의 유럽 국가 신용 부분 모리츠 크라이머 이사 같은 경우가 한 인터뷰에서 보면은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이 최악의 국면을 지났느냐는 질문에서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까지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범 유럽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을 높게 만들고 있고 전날 그리스의 신용 등급 강등도 결국 이런 부분의 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가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좀 놓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담감도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비롯해서 상품시장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조금은 진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펙에서 이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내용 살펴볼까요? 쿠웨이트의 석유 장관이 오펙 회원들에 대한 증산 논의를 위해서 특별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가 공급 차질 우려를 완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유가에 대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유가가 여전히 중동발 정정 불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105달러라는 그 가격이 그대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4달러까지 밀렸지만 그래도 시장은 아직까지 불안하다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결국에는 105.02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전일보다 42센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동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 또 미국이
결국에는 뭐 리비아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동발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면서 시장에 불안 요인을 차단하고 있지만 중동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각도에 비해서는 내려가는 각도가 너무 약하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여전히 유가에 대한 불안은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주요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오늘 뭐 아시다시피 1월에 도매 재고 지수가 발표되고요. 모기지 신청자 수와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되는데 이 주간 원유 재고가 상당히 좀 시장에 큰 부분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장세가 어떻게 보면 유가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간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면 결국에는 감소한다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아시다시피 시장에 대한 공급 요인도 불안한 데에서 원유 재고까지 감소했다는 것은 시장에 또 한 차례 좀 폭풍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간 원유 재고는 우리가 꼭 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지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방향성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한번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12,000선대에서는 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단기적으로 12,000 초반까지 내려가는데 여전히 중동의 모래바람이 미증시도 단기적인 조정을 불러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의 모래바람이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악재를 주지는 못하는 일단 그리고 상승한 폭에 비해서는 여전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선대에서의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미증시도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여기서 바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앞전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모습도 좋고 또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도 아직 꺾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고용시장은 불어났지만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유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대한 것을 떨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시장은 단기 조정으로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반미 국가였던 리비아가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 이것이 진정되면 다시 친미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의 뭐 도움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향후에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가 아직은 뭐 12,000선대에서 탄탄한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급락의 모습이 나왔을 때 하방 경직수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없다 하더라도 빠지면 다시금 저점에서 매수가 이어지는 단기적 12,000선대를 중심으로 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연출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맥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과 함께 미국 유럽 소식 종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보고서를 통해 이란 핵 전망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 변경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현재 위험으로 인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연합회 펴내는 연례 정보보고서에서 이란의 핵무기 야욕이 미래의 선택사항이라고 설명하는 문장이 삭제됐다고 워싱턴타임즈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생략된 문장은 이란이 끝내 핵무기를 생산하기로 결정할지 알 수는 없지만 테헤란이 핵무기 개발의 선택권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정보기관들은 계속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란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핵무기 제조에 적용 가능한 광범위한 시설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는 문장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해 의회에 전달돼 지난달 23일 공개된 최신 보고서에서도 이란의 무기 제조가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 관리들은 이번 문장 변경에 교묘한 눈가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보고서상의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이 이전보다는 최근에 더욱 핵무기 연구에 나설 수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다피 친위 부대가 전투기를 투입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도시에 4차례 폭탄을 투하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친위 부대는 8일 전투기를 투입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도시 라스 라누프에 4차례 폭탄을 투하하며 반정부 세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군 전투기가 4차례에 걸쳐 떨어뜨린 폭탄 중 한 발은 민가의 2층짜리 건물을 타격했으나 주민 대부분이 피난을 떠나 덕분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두 수출항에 있는 도시 라스 라누프의 주민들은 지난 6일 카다피군이 동쪽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브레가나 벵가지 등 다른 도시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날 정부군 전투기의 잇따른 폭격으로 한 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목격자의 주장이 있을 뿐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다피 군과 반정부 세력 간의 동부 전선인 이곳에서 전투기의 폭격을 제외하면 양측이 서로 진영을 지키며 대치 상태를 유지해 종일 평온한 편이었다고 반군 측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트리폴리의 서쪽 관문 도시인 자위야에서 이날 카다피 군이 반군이 장악한 이 도시를 재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리비아 정부 대 반정부 세력의 충돌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카다피 정권 내부에서 카다피의 권력 이양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내부에서 1969년부터 집권해온 카다피의 권력 이양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리비아 정부 내 개혁적 인사들이 기술관료협의회에 카다피가 권력을 넘기는 것을 요구하는 계획의 실현을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을 감안해 카다피에게 명예직을 주되 일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그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카다피 가족에게도 전달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정부 내 관리 60% 이상이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달라 알탈리 전 총리가 국영 TV에 출연해 반정부 세력의 정치 협상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관리들은 특히 알탈리의 TV 출연은 그의 제안에 대해 카다피가 승인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유엔 주재 리비아 대사를 지낸 알탈리의 제안은 그러나 반정부 세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정치 협상이 실제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튀니지 과도 정부가 공석인 일부 부처 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등 전 정권과 관련 없는 인물로 과도 정부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튀니지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베지 카이드 에세부시 총리는 지난 1월 진해 엘 아비딘의 벤 알리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세 번째 과도 정부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장관들에는 지난주 벤 알리 정권에 참여했던 전력 때문에 물러나 공석 상태인 4개 부처 장관의 후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 내각에 벤 알리 정권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에세부시 총리도 벤 알리 정권 가담 경력으로 격렬한 반대 불이쳐 사임한 모하메드 간누치 전 총리의 후임으로 지난주 임명되셨습니다. 총리실은 에세부시 총리가 지명한 새 장관들에 대해 푸에드 메바자 임시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내전에 가까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사태가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직에 대항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선 승자인 알라산 와타라 측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와타라 측은 라이베리아와의 국경 근처 지역인 툴레플레를 장악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은 그바그보 진영이 라이베리아 용병들을 공급받는 통로로 활용해왔습니다. 무장 반군단체 새로운 힘의 지원을 받고 있는 와타라 측은 앞서 그바그보 측이 장악하고 있던 2개의 마을을 손에 넣는 데 이어 툴레플레까지 확보함으로써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 와타라 진영은 2002년에서 2003년 반 그바그보 투쟁에 나섰던 새로운 힘과 거리를 뒀으나 최근 새로운 힘의 무력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바그보 측은 상업 수도인 아비장에서 와타라 측의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수백 명이 거처를 떠나 성당 등에 피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처하는 등 코트디부아르의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사태가 전면적으로 비화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140여 명이 사상했습니다. 파키스탄 중부 펀자브주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20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파이살라 바드시 주유소 주변에는 경찰서와 국영, 파키스탄 국제항공 등 정부 청사가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이살라 바드시의 아프타프 치마 경찰서장에 따르면 차량 폭발은 테러 분자의 수행으로 2차 폭발을 노린 듯 주유소 압축 천연가스 충전 펌프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TV 화면에는 강력한 폭발로 주유소 건물이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벽돌 더미로 변하고 국영 항공사 청사 등 주변 건물 몇 도 파손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슬람 과격 분자들은 지난 3년간 주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군인, 경찰, 민간인 등 수백 명에게 폭탄 테러를 일삼아왔습니다. 수도 이슬라마바드 남쪽 260km에 있는 섬유 산업 중심지 파이살라바드는 좀처럼 테러 대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위치한 펀자브주는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그룹이 점차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8일 세계 여성의 날 행사 100주년을 맞아 지난 한 세기 동안 이뤄낸 양성평등의 성과를 일제히 기념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린 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09년이지만 기념 행사는 올해로 100도를 맞았습니다. 올해 주제는 교육, 훈련, 과학기술 분야에서 평등 기회를 보장하는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길입니다. 유엔의 여성 전담 조직인 유엔 여성기구의 미첼 바첼테트 집행이사는 이날 기념 성명을 내고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은 세계는 긍지와 실망이 교차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여성기구의 첫 수장이기도 한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은 지난 세기 여성의 법적, 사회적 권리는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첼레트 집행이사는 그러나 첫 번째 세계 여성의 날이 꿈꿨던 양성평등의 소망이 실현되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맹 인구의 3분의 2가 여성이며 여전히 사회적으로도 남성과 동등한 임금과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바첼레트는 지적했습니다. 올해 용기 있는 국제여성상 수상자로 로자 오툰바예바 키르기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의 마리아 바시르 검찰총장, 중국의 여성 변호사 거젠메이 등 10명이 선정됐습니다. 공금 유용 혐의로 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법정에 서게 된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의 재판이 결국 연기됐습니다.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시작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틀 만에 중단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의 이틀째 공판에서 피고 10명 중 1명이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장인 도미니크 포트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거의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재판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트 판사는 6월 20일을 전후해 재판을 재개한 심리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 재임 당시 측근 인사들을 위장 취업시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형에 약 2억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큰 관심을 모았던 멕시코 북부 도시의 20대 여성 경찰서장이 계속되는 살해 위협에 부임 4개월 만에 서장직을 그만두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작년 10월 멕시코 최악의 범죄 도시인 시우다드 후아레스 인근 소도시
프라세디스의 서장직을 맡은 마리솔 바이에스 가르시아가 지난주 살해 위협을 받은 뒤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바이에스는 자신의 아픈 아기를 돌보기 위해 일시 휴직한 뒤 복귀하기로 했으나 경찰서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바이에스의 정확한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지역 인권 활동가들은 바이에스가 살해 협박을 받은 뒤 가족과 미국으로 피신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에스는 대학에서 범죄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모두가 경찰 서장직을 꺼리자 스스로 도시 치안을 강화하겠다며 서장을 지원해 시 정부로부터 경찰서장에 임명됐습니다. 프라세디스 시장은 바이에스와 접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며 자신이 경찰 통제권을 인계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에스는 서장에 취임하면서 도시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지역과 학교의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해 치안을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정상의 걸그룹 소녀시대 인기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계 각국의 소녀시대 코스프레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소녀시대를 따라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동양인들이지만 간혹 서양인들도 눈에 띄고 있어 더 이상 소녀시대가 아시아 스타가 아닌 동서양을 막론하는 글로벌 스타임을 입증했습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원조 소녀시대가 최고라며 국경을 뛰어넘는 그녀들의 인기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일명 주식의 신이라 불리는 20대 얼짱녀가 등장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07년 중국에서 열린 모의 투자 대회에서 자본금 100만 위안으로 2개월도 채 안 돼 20배 넘게 불리면서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금융계 주목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또한 대학생 시절 이미 국제재무위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이후 3년간 각종 증권 관련 자격증을 따내면서 20대 이미 중국 굴지의 금융기업인 선인완거그룹 이사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그녀가 종목을 발굴하는 데 천재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주식 투자 능력뿐 아니라 그녀의 외모 또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그녀를 주식의 신이라 부르며 미모의 능력까지 갖춘 진정한 엄친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화에서 등장할 법한 놀라운 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백 개의 풍선에 실려 하늘을 나는 집이 공개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민간 비행장에서 최근 풍선에 매달린 집이 하늘을 비행했습니다. 집은 풍선에 매달려 둥실둥실 떠올라 3,000m 상공까지 상승해 약 1시간 동안 떠다녔습니다. 헬륨가스가 든 대형 풍선 300개가 25제곱미터 규모의 집을 가뿐히 하늘로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상상은 금물이죠. 이 하늘을 나는 집은 요술처럼 애니메이션이 현실화한 게 아니라 과학과 치밀한 계산의 산물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물건을 매달아 하늘로 띄우는데 풍선 300개가 동시에 사용된 건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면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달리면서 타이어를 갈아 끼운 이색 장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 중 타이어를 교체한 이색 기술을 선보인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이들은 낡은 자동차에 매달려 사막지대를 질주합니다. 남자 3명은 모로 누워 달리는 자동차 옆면에 매달려 타이어를 떼냅니다. 이 와중에도 자동차는 아슬아슬한 자세로 달리고 있는데요. 타이어 교체팀은 비뚤어진 자동차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왼쪽 앞뒤 타이어를 모두 교체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동차 정비 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이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운동에서도 남녀 성욕이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요. 남자 못지않은 멋진 근육을 자랑하는 여자 보디빌더의 모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여성 보디빌딩 국제대회에서 전문 보디빌더 아이리스 카일이 또다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승을 거둔 그녀는 이번으로 총 6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러 번 우승을 차지한 그녀지만 이번 대회만큼은 쉽지 않았는데요. 대회 8주 전부터 감기 기운으로 입맛을 잃어 먹는 양이 줄고 운동량까지 감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약간 줄었을 뿐 근육량을 그대로 유지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카일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미즈 올림피아 대회 1위를 차지했으며 미즈 인터내셔널 대회에서도 수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영국의 한 여성은 스마트폰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놀라운 활용법 함께 만나보시죠. 영국의 한 여성이 스마트폰에 받은 체중 감량 앱을 활용해 50kg에 가까운 몸무게를 감량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14kg이었던 그녀의 몸무게가 10달 만에 66kg까지 줄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실리 핸더슨입니다. 핸더슨은 10개월 전 자신의 스마트폰에 유료 앱인 칼로리 계산 프로그램을 내려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앱을 활용해 매일 자신이 먹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입력해 섭취한 열량을 계산했는데요. 앱에 나타난 칼로리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식사량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체중이 조금씩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에 그녀는 정기적인 운동까지 겸해 점점 몸무게를 줄여나갔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녀는 직장에서도 진급해 보다 행복한 나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 이른바 공동계정을 둘러싸고 대립을 거듭해온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만료를 앞두고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시에서 거래되는 우선주 5개 가운데 한 종목은 최근 6년 동안 현금 배당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우선주가 사실상 빈 껍데기인 셈입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유업계의 원적지 관리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에 대해 좀 더 조사해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러시아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준유인 우랄유의 가격은 지난 주말 기준 114달러로 올 들어 24%나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김지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접점을 찾는 분위기라고요. 예, 부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게 유사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3월 11일이죠. 임시국회 만료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인데요. 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융회사의 부실은 금융권 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면서 공동계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출한 반면에 민주당 측은 공동계정은 특정 업권의 부실을 다른 업권으로 이전시키는 미봉책이라면서 공적 자금 투입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11일 임시국회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양측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야 간에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안에 금융권만의 부담으로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대신에 정부가 출연 형태로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네. 즉 민관 공동계정 개념이 도입되는 셈인데요. 이에 따라 8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출연금을 포함한 특별 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유사 공적 자금을 계좌에 넣는 것이죠. 특별 계정의 명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 개정이고요. 운영 시한을 2025년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기존 공동개정은 새로 적립되는 업권별 예금보험료에서 절반씩 각출한 자금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구조조정 특별개정은 업권별 예금보험료와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위의 제안대로라면 특별개정의 90%는 예금보험료로 10%는 공기업 등을 포함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거죠. 정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특별개정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10조 원의 자금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순수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합의점은 국회의 상시 감시와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적 자금 투입을 주장해온 민주당에 명분을 제공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민주당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보 공동개정은 사전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 상시적인 감시가 불가능하지만 정부 출연금이 더해지면 사전과 사후 보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들도 국회 일정이 빠듯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마켓앤센정시에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끔가다 우선주 주식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네. 왜 우선주를 매수를 하셨냐 여쭤보면은 이 배당을 노리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들, 뭐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네, 우선주를 투자자들이 이제 우선시하는 이유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선주가 이렇게 껍데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당주의 우선수가 사실상 빈 껍데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이 주장은요. 네.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선주 5개 가운데 1개 종목이 최근 6년 동안 현금 배당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셈인데요. 네네. 지난 2005년 이후 현금 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우선주는 총 29개에 이릅니다. 현재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선주가 155개인 점을 감안할 때 20%가량이 지난 6년간 단 한 푼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셈입니다. 네. 특히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우선주 29개 가운데 23개가 1996년 상법 개정 이전에 발행된 구형 우선주라는 점에서 우선주 상장 폐지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형 우선주의 경우에는 3년에서 10년의 존속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되거나 회사 측에 매입하게 되지만 구형 우선주는 상장 폐지되기 전까지는 반쪽 상태로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들 우선주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급등세를 타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된 종목 5개 가운데 28개가 우선주입니다. 올해도 BTC 정보 우선주가 묻지마 급등세를 이어갔고요. 지능기업 B 등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이들 우선주의 퇴출 방안 마련을 올해 주요 사업 계획으로 채택해 추진을 하고 있지만 기존 주주들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장애물에 막혀서 네.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현금 배당 없이 투기성 흐름을 이어가는 불량 우선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우선주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던 만큼 퇴출 규정 마련 등 다각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증시 신뢰성을 추락시키고 있는 불량 우선주에 대해 하루빨리 개선책이 나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정유 업체들과 주유소 간에 좀 이상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정유업체들이 사실상 담합을 했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같은 정유업체들이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로 기름 네. 공급 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막는 이른바 원적지 관리 혐의를 포착됐습니다. 네네. 이 같은 원적지 관리는 치솟는 기름값
기름값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로도 꼽힙니다. 네. 원적지 관리란 갑 정유사와 거래하던 A 정유사가 을 정유사로 거래처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 을 정유사가 A 정유사와 거래해주지 않음으로써 주유소들이 정유사를 교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유업체들이 손을 잡고 계약한 정유사와 거래하도록 이제 담합을 했다는 건데요. 네, 네. 8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정유업계의 원적지 관리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이에 대해 좀 더 조사해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정유사와 거래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유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정유사와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유소 업자들의 민원이 그동안 줄곧 제기돼 왔고요. 지난 1월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 초점도 정유사의 이른바 원적지 관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정유업계가 원적지 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도 일어나지 않아서 기름값 상승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게 주유소 업계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에 하반기 중에 하도급 현장 조사를 나설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현재 40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30년 수준으로 조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기존 안대로 계속해서 40년으로 책정돼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허용 연한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은 최장 40년으로 돼 있는데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시내 공동주택 11곳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토대로 기존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정책자문위원장인 하성규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의 현행 재건축 허용 연한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신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3년 12월 제정된 현행 도시정비조례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기준은 내진 설계가 반영된 1992년 이후 준공 아파트가 해당이 되고요.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년에서 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해마다 2년씩 추가돼서 22년에서 38년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의회 등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를 하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시의회, 학계, 언론계 등의 인사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한 축소 문제를 검토해 왔죠. 이에 따라 목동과 상계동 등 대규모 중층 아파트 재건축 움직임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특히 재건축 연한이 축소될 경우에 당장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와 노원구 상계동 일대 중층 아파트들은 당분간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건기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검토해 이달 중에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담은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의 최대 수혜자가 러시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중동과 아프리카의 정정 불안으로 최대 수혜자가 러시아라는 이런 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네. 국제유가의 석유 수출 기구의 비회원국인 러시아는 지난 2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하루 1,023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해서 이 가운데 528만 배럴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은 러시아의 수입 증대로 그래서 직결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의 기준유인 우랄유의 가격은 지난 주말 기준 114달러로 올 들어 24%나 급등했습니다. 러시아는 국가 예산의 70%를 원유,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 자원에 수출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와 알렉세이 쿠트린 재무장관은 나란히 국영TV에 출연해서 재정 흑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유가가 이 상태로 유지된다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국부펀드에 대한 투자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국제유가 상승을 굉장히 반겼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의 에너지 업체들도 러시아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의 메이저 업체인 토탈은 러시아의 독립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노바텍의 지분 12%를 매입했고 북극 지역에서 액화 천연가스 탐사 작업에 합류했습니다. 영국의 BP는 지난 1월 북극해의 석유 탐사를 위해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죠. 로스네프와 78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을 발표하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역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엑슨모빌도 로즈네프와 흑해 연안 탐사 계약을 잇따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처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러시아의 재정 사정이 크게 좋아지고 있고요. 루브라 역시 대폭 절상되면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이제 각계의 분석인데요. 따라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푸틴 총리가 아랍 세계의 불안에 대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지아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선 증시에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움직임 1996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2000선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발선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